자, 반갑습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회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냐면은 이제 오늘이 12월 2일, 3일인가요? 오늘이요? 12월 3일 맞죠? 네, 12월 3일인데 내년에 이제 4월 8일 날 시험을 치릅니다. 내년에 4월 8일 날 시험을 치르고 그럼 이제 4월 8일 날 시험을 치르면 어느 정도를 남겨져 있는가? 딱 넉 달이 남은 것 같아요. 12월 한 달, 1월, 2월, 3월, 4월 8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딱 4개월이 남은 요 시점에서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영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정리정돈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 영어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네 가지인데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생활영어 그리고 독해까지요. 각각 요 항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좀 할 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게요. 잠깐만요. 예. 이거 그냥 계속 내리면 되나요? 위로 올려야 되나요? 이거를요? 우리 최욱진 교수님이 지금 나와 있고 위로 올려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은 이제는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문제풀이다라고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넉 달 남은 요 시점에서 기본 개념은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꾸만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자꾸만 틀리더라. 이런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도대체 문제만 풀면은 나는 답을 제대로 못 낸다. 자꾸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본 개념을 좀 더 정리해야 될 건가?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해소시켜 보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펼쳐져 있는 지식을 이제부터는 하나로 묶을 차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쭉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했을 거고 열심히 했을 거고 꽤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 한데 모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식을 한데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수강도 해야 될 거고 또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많은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유형별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라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할 때 문법적 개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 문법적 개념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발휘해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 건가, 그 부분이 이제 바로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혼자는 힘이 들 거예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고 아마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 1월부터 2월까지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3월, 4월도 마찬가지죠. 4월 초에 시험을 보기 전까지 동영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를 그 시점에서 배정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다? 펼쳐져 있는 지식이 한데 모여질 수 있도록 그 훈련들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말고도 우리 영어과 많은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그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어떤 걸 제가 포커스로 맞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은 펼쳐져 있는 지식을 한데 모으겠다. 이제 계속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내년 시험에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강론으로 어휘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건가라는 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국가직 올해 국가직 기출 문제를 한번 제가 끌어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반드시 잘 알고 가야 될 건데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요. 단어는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문맥적 개념으로
단어를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들이 쉬워요. 이게 요즘 경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어휘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일정 부분 놔뒀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넉 달 정도 남겨져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휘는 정말 외워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외웠던 단어가 내일 또 다 금세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반복이 돼야지 내게 되는가 참 어휘에 많은 시간들을 들이더라고. 그런데 이즈음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휘력 그 정도를 놓고 충분히 문제는 잘 풀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unravel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선택지를 보시면은 solve, create, imitate, publicize, shift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맥적 개념으로 디텍티브들이 뭘 해보려고요? 얘를 해보려고 노력을 쭉 해왔다는 거.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노력이냐면은 갑작스러운 어떤 사라짐에 대한 미스테리를 트윈 브라더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나 봐요.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데 이걸 한번 unravel 해보겠다라고 쭉 노력해왔다라는 개념이 보이니 선택지를 보시면은 뭔가 이 미스테리를 좀 풀어보겠다. 실종에 대한 미스테리를 충분히 답 1번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추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어휘를 막 강조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 그게 요즘 추세고 경향이니 좀 어휘에 대한 부담은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휘 때문에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지식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서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뭐 올해 제가 이제 그 합격생들 점수 데이터 분포를 보면은 국가직 85점 받고 다른 과목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합격한 케이스들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제 총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직 85점 정도면은 무난합니다. 합격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휘 한 문제 정도 틀려도 95점 목표로 충분하다.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험의 즈음에서 우리가 영어만 갖고 시험을 보는 건 또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어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과목들도 충분히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니 어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그냥 이런 정도로 그래 좋아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실력으로 어휘 문제를 풀어내 보자.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보다는 그냥 한 문제 정도 좀 놓치고 다른 과목에서 그 노력했던 그 시간을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휘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두 번째 문제도요. 오필런트란 단어 이번에 국가직 기출이죠. 쉬운 단어 아니에요. 오필런트란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커플이 페어런트 부모에 대한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그들의 4개짜리 방이 있는 그 집은 상당히 불필요하게 뭐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필런트는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은 감추어져 있다, hidden, luxurious, 사치스럽다, empty, 텅 비어 있다, solid, 견고한, 단단하다. 보세요. 커플이 부모를 경험을 해 부모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before 곧 전이거든요. 부모가 되기 전에 방이 4개짜리 집이야. 상당히 뭐하다? 얼마든지 럭셔리어스하다라는 느낌 답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오필런트란 단어를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셔서 시험장에 와서 이 단어가 기억이 난다면은 아유 좋죠. 아주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의 추세는 이렇게만 출제가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뭐 extravagant 좀 어려운 단어도 선택지로 출제가 되는데 의도적으로 어휘 부분에 대한 거품을 좀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휘 때문에 시간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휘보다는 다른 과목에 좀 더 골고루 시간을 배분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틀린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은 어떨까? 전략적 어떤 판단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는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철저하게 어휘인지부터 신경 쓰지 말아라. 아침 하프에 나가는 어휘들 이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침 하프 어휘들이 계속 순환돼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으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어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법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은 내가 얼만큼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 지식이 도대체 문제에서는 발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지식들을 하나로 모으는 연습들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문제풀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올 거예요. 위치, 뭘 봐야 되느냐? 위치가 밑줄이 그어져 있다 또는 어법성 판단 문제에 위치가 보인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떠올려야 되느냐? 이걸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기본 의미, 기본 속성,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위치가 딱 나오면은 앞에 사물명사가 있는가? 위치 다음에 문장이 불완전한가?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맞아. 내가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위치는 딱 압축해서 위치 앞에 선행사, 사물 선행사가 있는가? 위치 다음 문장 구조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걸 따져보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덧붙여가는 개념이 위치 앞에 during 전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during 말고 in which, at which, for which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한데 모아주는 그래서 위치가 나올 때는 이 문법을 포인트로 잡아라 라는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펼쳐져 있는 지식을 한 군데 모으는 거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학생들한테. 자, 2번에요. were 이건 동사 문법이다. 그럼 동사 문법 내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사 문법 뭐 할래?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동사 문법은 주어 찾아서 수일치 한번 따져봐. 그 다음에 동사에 따라서 태일치라는 개념, 능동 수동의 개념을 한번 따져보자. 시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전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동사가 딱 나왔을 때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공무원 시험은 대체로 해결이 되더라. 어법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더라. 그래서 주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타라는 사람이 found 뭘 이렇게 찾아냈대요. that 이하를. 대절에 주어가 나오겠죠. a combination, 단수 주어. 그럼 수일치 따지라고 했으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가 돼야 되는데 were, 복수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was로 고쳤어야 된다. 정답 2번. 이렇게 답을 유도하는 이 과정을 공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3번 마찬가지입니다. cold. 얘 뭘 묻는 문법이냐? 문제 딱 보자마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cold가 보이면은 저는 딱 두 가지. 이렇게 동사의 ed가 보이면은 제일 먼저 자리값을 따져라.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두 번째, 준동사의 선택. cold가 calling으로 바뀔 수도 있다. cold가 too cold로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요. 딱 압축 요약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또 하나의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역시 올해 국가직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영작형 어법 늘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영작형 어법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느냐? 그 풀어가는 과정들. 우리말을 먼저 보고 말장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단어를 갖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긍정, 부정을 갖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순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펼쳐져 있는 지식들 요걸 한 군데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장난 개념 보고 단어 장난, 순서 장난, 긍정, 부정 장난.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 영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요것만 따져주시면 된다. 그리고 문장을 볼 때 ing가 보이거든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자리값을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준동사의 선택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자꾸만 연습하다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문법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고 문법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는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having pp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대상 목적어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being ing 준동사 자리 그러면은 선택 ing를 쓸래 과거분사 쓸래 투부정사 쓸래 이 선택의 문제만 잡아주시면 돼요. 비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늘 ing 개념 괜찮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번, 4번으로 넘어오는데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준동사 자리값 보시고 뒤에 대상 목적 없으니까 수동 형태 괜찮고 자 가다가 sitting ing니까 준동사 문법 확인해 주시고 뭐만 하면 된다고 선택의 개념 sit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 괜찮다. 이렇게요. 지금 벌써 b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 괜찮다. sit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 괜찮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가다가 crossing 역시 ing가 보인다. ing 분명히 있죠. crossing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리값 따져보세요.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준동사 자리가 맞다. 그럼 두 번째 뭐 선택의 문제. ing가 ed로 바뀌느냐 ed가 ing로 바뀌느냐 뒤에 대상 목적어 있냐 없냐. 아까 1번 같은 경우에 뒤에 having pp 능동이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 있어 능동 형태 괜찮어 하듯이 crossing 뒤에 대상 목적어 없어 그럼 얘가 이상하다. 그래서 crossed 이렇게 바꿔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지식을 하나로 좀 묶어서 문제풀이의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큰 어려움 없이 어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마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듯 모를 듯 이렇게 잠깐 묶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준동사의 문법 포인트는 이거고 연결사의 문법 포인트는 이거고 동사의 문법 포인트는 이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품사는 거의 안 보거든요. 동시 동작으로 필요한 몇 가지 항목들만 정리해 놓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법도 수월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가 주십시오라는 거. 이제 세 번째 생활영어로 넘어갑니다. 생활영어는 저는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생들하고요. 왜? 생활영어는 쉽습니다. 특히 요즘 생활영어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생활영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tie the knot라는 표현을 아느냐. 그래야지 생활영어 문제가 해결이 됐었다고. 근데 그거는 생활영어 개념보다는 어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지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생활영어는 순수 생활영어의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 여러 선생님들 마찬가지일 텐데 전문가들의 안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생활영어 9가지 두 문제 보셔도 알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생활영어 표현을 외워야 되나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의 독해력 그냥 기본적인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면은 생활영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학교 구내식당이 메뉴를 바꿨다라고요. 그래 맞아 나도 체크해 봤어. 그랬더니 이 구내식당이 뉴 케이터럴 이런 표현 모를 수 있어요. 그래 이 케이터럴애들아 그리고 빈칸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디저트 초이스도 더 많아지고 샌드위치 초이스는 없어지고 요 정도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케이터링을 잘 못 잡았다 하더라도 야 메뉴가 바뀌었대더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메뉴는 빠지고 이런 메뉴는 추가가 되고 그렇다면 선택지 보시면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야? 이상하죠. 이런 메뉴가 들어갔고 이런 메뉴는 빠졌어. 오피스가 어디 있는지 아니? 이런 메뉴는 들어갔고 이런 메뉴는 빠졌어. 이상하잖아. 너 메뉴 고르는데 나 좀 도와줄래?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메뉴하고 지금 메뉴가 뭐가 다른데 이런 메뉴가 추가가 됐고 이런 메뉴는 빠졌어. 너무도 명쾌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생활 영어의 추세예요. 또 한 문제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냥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쉽구나 생활 영어. 지방직도 마찬가지였고요. 요 흐름대로만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독해력만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생활 영어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특히 어법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잠깐 잘 못 푸느냐? 너무 지식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 가십시오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풀이를 좀 더 집중해서 수강도 해주셔야 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문제도 좀 푸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휘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어휘 한 문제 틀릴 수 있다. 그런데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한다. 그렇게 너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그 한 문제 좀 놓쳐도 다른 과목에 시간 배분해서 충분히 다른 과목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라는 거 부탁을 드리는 거고, 생활 영어 어렵지 않을 테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생활 영어 그냥 점수를 주는 개념으로 너희들 다 맞춰라 하는 식으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영어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독해 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생들 그래요. 뭐 어법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어휘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맞추면은 다 맞추면 90점인데 독해가 이제 2개, 3개 틀리면은 이건 좀 심대하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독해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공무원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독해를 풀 때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독해 유형이 정해져 있죠. 주제 문제, 제목, 요지, 요 개념이 하나.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 특히 빈칸 추론도 9가지가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옛날에는 3문제, 4문제 나왔어요. 빈칸이 굉장히 변별력을 주는 그런 개념이고 난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독해도 보니까 빈칸 완성 뭐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내용 일치 있죠. 매년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관성, 삽입, 배열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딱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저는 각 유형별 해법을 좀 명료하게 끌어내 보십시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좀 명료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예를 들어서 다음 글의 주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여러분들. 배웠던 게 있을 거예요. 뭐 저 말고 다른 영어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게 있을 거라고.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장 삽입 어떻게 문제를 푼다. 저는 이제 문장 삽입 이렇게 문제 풀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연습을 시킵니다. 한 문장을 주고 요 문장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을래. 많은 학생들이 요 주어져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는다. 그런데 나는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왜? 맥락 없는 문장을 위로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 그래서 맥락이 없는 문장은 잘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 문장은 스킵하고 이게 유형별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바로 그 유형별 해법이 이런 거다.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시문은 스킵해라. 그리고 지문부터 글감을 잡아라. 흐름을 타라. 여기에 논리의 공백이라는 게 반드시 생긴다. 왜? 한 문장을 위로 올렸으니까 요 빠진 부분이 있을 거다. 요 빠진 부분에 항상 공무원 시험은 시그널에 대한 개념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시그널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이 용이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유형별 해법을 저는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독해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이 유형은 어떻게 가야 된다. 제가 작년 기출을 하나를 끌어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기출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작년 기출에 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관문 고르기, 이게 이제 2021년도 국가직 기출이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저는 도입부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라고 해요.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모든 문장은 여기에 귀결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까지는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2번을 읽을 때쯤 되면은 똑같아요. 여기에만 메모리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만 끊임없이 찾아내더라고. 본질을 놓치는 거죠. 이 문장은 왜 나왔다? 메인 아이디어 때문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을 놓치고 이 문장에 매몰돼서 학생들이 제대로 답을 못 쓰더라라는 거죠. 특히 이런 문장에 여기 보시면은 epistemological 뭐 이렇게 인식론적인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하나가 탁 들어오면은 학생들은 기가 죽어요.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나 이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아라. 뭐에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메인 아이디어에 포커스를만 맞춰봐라. 그런데 2번 문장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다. 2번 보류하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읽을 때 계속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메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독해법은 좀 이렇게 뭐랄까 특화되어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늘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공무원 시험은 모름을 전제하고 문제를 푸는 시험이다. 여기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좀 서로 모르는 게 몇 개 있다 하더라도 답을 낼 때에는 정답을 쓸 때에는 그 좀 모르는 부분들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더라.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좀 뭐랄까 영어 선생님들이 어떤 강박이 있으시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뭔가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될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참 운 좋게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미국 유학 꽤 오래 했었습니다. 어려운 공부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태소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 영어 교수법을 저는 전공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줄 건가?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외국인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저는 가르침의 학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때 독해법도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영어 독해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매번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을 만나면 또는 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다 해석은 했는데 도대체 내가 스스로 해석을 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말 공부는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참 많더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감안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hilosophers, 철학가들 정도는 끌어내요. 그런데 anthropologists 이런 단어는 잘 못 잡는 학생들이 있어요. anthropology, anthropologists 잘 못 잡더라고. 모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영어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 적어도 나는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with 이 정도 표현을 알고 있다.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하다. be concerned with 뭐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철학가들은 anthropology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느낌. 단어를 몰라도 이 단어가 인류학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그냥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메인 아이디어가 도입부에 제시가 되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지니고 글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넘어오면서 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 few 앞에 어가 있으면은 있으니까 긍정, few 앞에 어가 없으면은 없으니까 부정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는 부정적 개념, 필로소퍼들은 anthropological study를 테이크하지 않는다. 굳이
take A into account 이런 표현 몰라도 그냥 내가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납득이 돼. 고개가 끄덕여져. 이해돼. 이러면 독해다라는 거죠. 도입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메인 아이디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철학가들은 anthropology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anthropology 요 클래스 같은 거, 요 스타디들 테이크 잘 안 해. 1번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 넘어올 때 뭘 염두에 두고 철학가들은 anthropology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읽어 나가는 거예요. 철학가들을 등장합니다. 맞죠? 예. consider 또는 analyze 한대요. 뭘요? 이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들을 여기서부터 나오는 예들을 consider하고 analyze 분석한대요. 그런데 바로 but 하지만 관심은 있어야 되는데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문장이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단어 epistemological 이란 단어가 잘 안 잡히니 이게 지금 공중에서 붕 뜬다는 거거든. 이때는 보류. 내가 이게 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속에 뭐는 있어? 철학가들이 anthropology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어떤 스타일들을 연구 잘 안 한다. 관심은 있는 것 같지만 but 이렇게 넘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3번 넘어갈 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철학가들은 anthropology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철학가들이 inspiration, 영감을 얻는데요. from 뭐로부터요? 다른 분야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난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서부터 영감을 얻는다. 관심이 없는데 왜 이쪽에서 영감을 얻지? 4번 넘어갈 때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학가들은 anthropology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4번 보세요. seldom, 거의 뭐뭐 않다. 철학가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anthropology 연구하지 않는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 흐름이라면은 2번에 관심은 있지만 but에서 끝냈고 3번은 영감을 anthropology에서부터 얻는다. 너무도 어색하다라는 거죠. 이거 오답률 굉장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 독해법은 이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은 뭐 그게 어려움이 있겠는가? 문제의 정답은 3번. 충분히 답 유도할 수 있다. 이거 말고요. 뭐 삽입 문제가 나왔다. 삽입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야 돼요. 배열 문제 어떻게 푼다?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일치 어떻게 문제 푼다? 저는 선택지 먼저 봐라. 명사 찾아라. 고유명사 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라. 숫자 찾아라. 숫자 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라. 반드시 본문에 그 고유명사 숫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풀이 과정을 학생들한테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영어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확신을 하고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어떤 수업이 또 있냐면은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상담을 해보니까 시험이 4월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기본기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기본기를 좀 더 다져야 될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영어 점수가 50점대에서밖에 나오지가 않는다. 모의고사를 봐도 답답하긴 답답하고 점수를 좀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본기가 잘 안 돼 있다. 그런 학생들은 제 월화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all in one이라고 해서 기본 개념 문제풀이를 하나로 잡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문제풀이가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수업이. 지금 이 시점, 넉 달 남은 이 시점에서 그냥 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 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넉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시간을 들인다? 그건 넌센스예요. 영어만 갖고 절대로 공부가 안 되더라고. 물론 영어가 비중은 높지만 국어도 해야 되고요. 한국사도 하셔야 되고요. 선택 과목 다 하셔야 돼요. 골고루 점수가 다 잘 나와야지 공무원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 들어라. 충분하다. 단 저는 매일 아침 하프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월화수 3일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정도 수업이면 된다. 영어는 매일 아침 하프 따라오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400집 문제풀이 따라오십시오. 3월 달이 되면은 매일 아침 하프 들으시고 동영 모의고사 따라오십시오.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일 아침 하프 수업 들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 그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영어 점수 그래 이 정도 괜찮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정말 필요한 학생들은 문제풀이반 들어오시면 되고 기본기가 좀 약해서 좀 더 기본기를 다져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월화 올인원 고수업 아무래도 뭐 시간이 좀 더 투자가 돼야 될 테니까 고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직원이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주실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 꾸준하게 성실히 열심히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 당부 드리고 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